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에서 나온 그 발언들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21년 이 20대 대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뒤에 이재명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그 발언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요, 이 인터뷰를 포함해서 모두 4개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지만 이후 두 사람이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니고 또 그 출장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비롯해서 함께 골프를 쳤다고 말하는 이 김 전 처장의 육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문제가 된 이 대표 발언과 이 고 김문기 전 처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또 다른 문제 발언은 이 3년 전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서 받았던 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 대표는 이 말이 주관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이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해서 이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판단이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다 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오늘 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를 가장 큰 쟁점, 바로 이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 점이 될 겁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다음 법적 판단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려면 해당 발언이 사실관계를 말한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한 건지 들여다본 뒤 이 발언 내용이 사실관계에 대한 걸로 판단이 된다면 허위사실 여부, 그리고 알고도 거짓말을 한 건지 또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거짓말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무죄 결론 내리게 되는데요. 첫 관문인 사실이냐 의견이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주요 기준이 된 판례가 바로 지난 2011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징역 1년을 받았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BBK 주가 조작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이 됐었는데요. 당시 대법은 의견이나 평가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걸 빙자해서 간접적으로 허위 사실을 암시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이런 판례가 적용돼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고 확인서를 써줬다고 발언해서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인데요. 최 전 의원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인턴 활동 내용을 언급만 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해당 발언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판단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요. 현재는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영상으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영상들은요, 지금 현재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현장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그런 보수 진영 분들의 집회 모습인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장면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그런 분들의 집회 장면입니다. 이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 4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좀 이번 사건하고 비슷한 그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른바 이 권순일 판례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TV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다른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었는데요. 대법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방에서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당시 대법 판결과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1,300만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계속 도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길고 힘든 시간 보내왔지만 아직도 절차가 조금은 남아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대법관들 사이에선 5대5로 유무죄 판단이 팽팽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선임 대법관으로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무죄 쪽으로 기울게 됐었습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이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협의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문제의 그 표현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하기 위해서 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발언이냐, 이것도 재판부가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발언이 이 대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한 발언은 아닌지, 또 선거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의도성 여부는요, 법원이 유무죄를 가릴 때 주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인데, 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이 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022년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대표적인데요. 정 시장은 당시 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정 시장이 즉흥적으로 답하면서 일부 이 부정확한 내용을 말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의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만약 고의로 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게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조국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또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법원은요,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이 벌금 8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어떻든 제1야당 대표로서 받는 첫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정치적 파장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최종 확정이 돼도 의원직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대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 반환해야 하는데요. 대법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이 되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 차기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데다가 민주당 역시 금전적인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대법까지 기다리기 전에 당장 1심에서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오기만 해도 이 대표로서는 향후 줄줄이 이어질 다른 재판 선고들까지 감안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이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럴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유죄
무죄일지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고심에서 형이 늘어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치명상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다만 불법 행위는 인정이 된 만큼 도덕성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유죄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큰데요. 또 아예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탄압 수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 중에서 첫 1심 선고입니다. 이 대표로서는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이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다.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12부작 드라마에 빗대곤 합니다. 재판 4건이 각각 3심까지 진행될 경우에 총 12번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 대표는 이달 25일 더 큰 고비로 여겨지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인 점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SNS에 당장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사건이 아닌 이 위증교사 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에 야권에선 이달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위증교사 재판까지는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이제 뭐 잠시 뒤면 이 선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패널들께도 뭐 선고 결과를 예상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리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두 분 다 법률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좀 유리한 부분은 뭘지 또 불리한 부분은 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법원이 정무적인 판단을 할지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당 대표고 또 그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대표에게 유력한 자기 대권 주자에게 어떤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문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434억 원을 이렇게 물려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민주당의 재산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 국고에 환수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뭐 제1야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판결을 한 데 따라서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배제가 된다면은 지금 뭐 양형 기준표 상에서 가중 부분과 감형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감형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뭐 법조인들에게 물어봐도 유일하게 이제 낙선했다 그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중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전파력 같은 것도 가령 뭐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고 김문규씨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때 대장동이 핵심 이슈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고 김문규씨를 몰랐다.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유권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그때 옹벽 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옹벽 아파트가 왜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그것이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또 국가 기관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가중 요소가 된다는 그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판단을 할 건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유리한 부분은 이제 법률상 공직선거법 250조인데 결국에는 이제 당선을 목적으로 정확히 규정이 돼 있어요. 뭐 출생, 신분, 경력, 재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이걸 뭔가 허위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이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오늘 1심이 선고되는 게 기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자체가 행위로 보느냐. 그러니까 행위 자체도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것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억을 행위로 봤을 때 재판부가 참 재밌는 판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억력과 기억의 의미 자체가 거짓으로 어떻게 자기의 기억을 부인하는 것까지 재판부가 당신은 기억을 못하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 해서 하는 것들. 근데 법상으로 따지면은 사실상 법률의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불리한 측면은 기억을 행위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건 괘씸죄에 속하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면은 결국에는 재판부는 가중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죄질이 나쁘다고 그러죠. 알면서도 모른 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참 양극단인데 재판부가 정말 이번 1심에서 기억을 행위로 보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백현동 부분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백현동 부분 자체도 결국에는 이제 국토부의
어떤 압박을 협박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강압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체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협박이고 결국에는 이 검찰의 기소는 국토부가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왜 협박을 하지 않은 것을 협박이라고 했느냐.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주관적 감정 자체를 과연 재판부에 거짓으로 볼지 행위로 볼지 이 부분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재밌는 판결이 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